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는 과정에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노쇼 백신 접종을 위한 신속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국 지사를 사칭했던 국내 거래소가 폐쇄됐습니다. 거래소 측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용자들은 사기 혐의로 거래소를 고소했습니다. 10년 번 돈을 맡겼다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성공을 날아올라 멋진 무대를 보여준 공군 블랙이글스 부대를 채널A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코로나에도 국민들을 만날 희망을 갖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전해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윗선 의혹인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윗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정권 관련 수사로 확산될 경우 이 두 사람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수사와 다른 점은 이게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대해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자 박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한 겁니다. 윤 국장은 곧바로 안양지청에 연락해 장관이 매우 화를 내 내가 겨우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영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달란 요청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윤 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팀의 윗선의 의견을 전달한 윤 국장 사건은 그제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달 전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영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조 전 수석 관련성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규영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검찰에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걸 우려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국 박상기 연루 정황이 담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대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봉태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까지 거론되자 야당은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공모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정권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여당, 특히 친문 의원들은 똘똘 뭉쳐 방어에 나섰는데요.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은 쏙 들어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 친문 성향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이 지검장을 감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보복하면 깡패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을 비판했고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한 감찰도 촉구했습니다. 친문계인 강병원 최고위원도 SNS에 뺑소니 차를 추적하는 경찰도 과속했다고 처벌해야 하냐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권 인사들은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 등 이 지검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까지 등장한 만큼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난하며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검찰이 수사 외압에 공모한 사법 적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현 정권 온갖 비리에 다연루된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선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소된 이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국면인데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 맞다면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2019년 상황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안양지청 수사팀 외압 외에도 다른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었던 이규영 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광철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후 조국 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그리고 윤 국장이 안양지청 측에 이규영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윤 국장이 며칠 뒤에 이 안양지청에 재차 연락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 박상기 장관이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 직원을 수사한다는 걸 보고받고 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부른 겁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윤 국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윤 국장이 수사팀에 이 내용을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조국 전 수석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반박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어떠한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을 한 건지 했다면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찰국장이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조 전 수석의 이야기가 이 윤 국장을 거쳐서 또 안양지청 수사팀까지 이 전달되는 과정을 단순 연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볼 거냐 이것이 쟁점인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나 박상기 전 장관도 수사를 한 겁니까?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 전 장관 수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윤대진 국장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 내용에는 이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모두 이 윤대진 국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에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수원지검이 어제 윤대진 검찰국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일단은 중단 상태입니다.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윤 국장 혐의를 더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곧바로 넘긴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키를 쥐고 있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공수처가 2달 전에 조국 전 수석, 박상기 전 장관 개입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수사에 진척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쪽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수원지검은 지난 3월에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미 이첩했었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도 안 돼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는데 그때 공수처가 검토했었던 이 이성윤 지검장 수사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은 이성윤 지검장 사례처럼 이 윤대진 국장에 관련된 사례도 수원지검에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이규영 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아서 사실 사건 뭉개기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 국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은 공수처 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고 또 수사를 했을 때는 결론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징태양난의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당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고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더 길게 모두 발언을 하며 주문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 이런 당부까지 했는데요. 확실히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당청 역학 관계가 당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주먹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환영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당청 간 단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백신, 반도체 등 현안에서 앞으로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당 주도 정책 마련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결 같은 현안을 언급했고 탈원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의 한미협력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탈원전의 보완책 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고.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등 대국민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 임명을 제거했고 간담회전 임명장 수여식까지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날 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박 분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인사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대통령을 향해 만나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나왔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혁집하기, 오만독순, 집권여당 각성하라! 민주당이 어제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형욱 장관 임명 관련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한 데 대해 항의하러 나선 겁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민심을 전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며 야당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방통행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대신 현장을 방문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하지만 유 실장이 이내 자리를 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마음 바꿔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기현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검토할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이렇게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여러 의혹의 낙마 1순위로 꼽혔었지만 이 대통령은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지켜냈는데요. 야당의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 시민들 상당수까지 오히려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임명에 야당 여성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위장 전입 등 각종 논란에도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공약 때문에 임명됐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공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며 꼰대 마초의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모욕,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임혜숙 장관 지명자의 경우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 장관을 언급하며 여성 장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도망 또는 그 롤 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대생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좀 역차별의 프레임이 씌어서 더 실력 있는 여성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 있고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실 만한 분들의 그런 의미를 오히려 퇴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장관이 여성이라서 임명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백신 뉴스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오늘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훨씬 안심한 모습입니다. 백신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 대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노쇼 백신을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으로 예약하는 방법도 곧 마련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한 전날 접종 대상자들은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2차까지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요. 모든 사람들이 맞고 편안한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은 당초 8주였지만 10주, 다시 12주로 늘면서 2차 접종일은 예상보다 한 달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92만 6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면 동일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이제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반 가까이가 접종을 모두 마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임상시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시 이상 반응이 1차 때보다 덜하고 빈도도 적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예약 취소로 벌이는 이른바 노쇼 백신을 아끼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속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수 국민들이 활용하시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지도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뒤 예약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아직 불안합니다.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나이트클럽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손님과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폐쇄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확진자는 40명. 순천은 물론 광양과 여수, 곡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에선 하루 200명 넘는 손님이 좌석과 무대를 오가며 춤을 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이 오죠. 젊은 애들, 아줌마들 다 오죠.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춤을 추는 게 금지돼 있지만 지난 3일부터 순천을 포함한 전남 20개 시군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사실상 허용돼 왔습니다. 저희 행정명령에가 춤을 추지 말라는 명령제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라남도는 순천과 광양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3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위로 행사를 열었는데 이후 센터 이용자와 가족들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비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내에서도 거리두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리두기 관계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집단 감염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김해 시내 5곳에서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기도 행사가 열렸는데 현장에서 유증상자 등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 시는 외국인들이 몰래 기도 행사를 열 것을 우려해 행사를 허가하는 대신 행사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40명 넘게 검사해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행사엔 1000명 넘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인은 참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가 모이고 있죠. 업계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주목합니다. 백신 기술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추후 확인 가능한 시점 또는 한 달 내 제공 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만큼 위탁 생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어떻게 생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K가 위탁 생산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 독감 백신을 만드는 위탁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mRNA 백신 공장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까지 마친 거를 가져다가 패키징, 휠링은 가능하겠죠, 8월에. 현재 모더나 백신의 경우 mRNA 성분은 스위스 제약사인 론자가, 보호막인 지질 나노 입자는 독일의 코든이 만들고 이를 원료로 바이알에 주입하는 병입은 미국 캐털런트가 맡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종 공정인 병입만 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기술 이전을 받아 전체 공정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미국 정부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된 만큼 기술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때 반도체와 백신을 주고받는 패키지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최소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하면 그 대가로 mRNA 기술을 받아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단순 병입만 하는 것보다 국내 생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는 게 훨씬 돈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많은 국민을 울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양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인이 몸에 있던 온갖 아픈 상처들이 결국 살인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모가 아이의 배를 2번 이상 강하게 밟았다고 봤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고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법원 안팎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인 췌장절단과 장갑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2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에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재판 내내 울먹였고 양부 안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아이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연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멀리에서 왔는데 그나마 조금 덜 속상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앞서 양 부모는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항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살인죄도 추가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들이 정인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겠다며 법원 앞에서 엄벌을 외치고 묘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 결과를 들은 한소리 씨가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울지 마요. 사형은 왜 안 돼요? 그럼 왜 사형이지 왜 무기징역이야? 정인아, 우리는 끝까지 싸웠는데 항소를 해도 꼭 엄벌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싸워주고 지켜줄게. 3살 아이의 엄마인 주부 한소리 씨는 재판이 없는 날에도 법원 앞을 지켰습니다. 헐 안 아프세요? 네, 괜찮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떤 부모들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하는데 정인이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정인이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거의 매일 이렇게 하세요? 회사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혹시 나와서 하면은 판사님이나 혹시 관계자분들 출근하시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정인이의 묘소도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보살핍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 자주 올 때는 한 3번 정도 오고요. 못 와도 그래도 한두 번은 꼭 오려고 해요. 치우지 않고 놔두면 또 망가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시작한 일이니까.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 시민단체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울기만 하고 끝냈다면 이제는 뭐라도 하나 돕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이제 다 모여서 용인 불고문, 이모부부 학대 사망 그 공판도 지금 가고 있고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숨진 아이들을 살릴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경찰이 있고 아동보호기관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예방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울 일이 뭐가 있으며 시민들이 와서 내가 미안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짧고 아픈 삶을 살고 간 정인이의 이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안함으로만 남지 않길. 아기 이렇게 자리 바꿔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실감 안 나요. 정말 실감 안 나요. 저곳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웃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꼭 어딘가 있을 것 같고.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업주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이 업주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노래주점 업주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업주는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오다 출근 끝에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자백했습니다. 손님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 시비가 붙었고 손님이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 시신은 그제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은 오는 1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의 범행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날 경우 업주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채널A에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는 맨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사건,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운전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굉음과 함께 차가 흔들립니다.
도로 가운데 튀어나온 우수관 맨홀에 차량 아랫부분이 부딪힌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이 지면보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깎여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배기관이 파손돼 차를 고치려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상 주체들이 책임을 떠넘긴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차량 통제, 표지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엉덩이가 다 뜰 정도로 충격을 먹었어요. 서로 책임 떠밀기, 나는 발 빼기, 거의 이런 식으로밖에. 구청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은 시공사에 책임을 넘긴 상황. 개발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준공이 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 관할로 공사를 맡는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보상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시공사거든요. 시공사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부터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안전 유도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운전자는 2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유명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국 지사로 사칭한 국내 거래소의 사기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거래소가 폐쇄됐습니다. 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드러난 피해자만 360여 명,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가상화폐 거래 1위 업체의 한국 지사라며 이 투자자를 모아온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캐나다 본사 측에 확인을 해보니 한국 지사를 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의심을 산 가상화폐 마진 거래소. 결국 지난 10일 거래소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해킹을 당했다며 오늘 내로 복구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이용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스트 에러라고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나 씨는 10년간 모은 5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10년 이상 모은 돈이거든요. 나쁜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만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기 혐의로 거래소를 고소한 사람만 36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고소 사실을 한 거래소 측은 신고하면 어떡하냐며 이용자들을 탓하고 고소하면 정말 돈을 못 돌려받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용자들은 사기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사기 아니다.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거래소 문 닫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건 사기지. 이거 뭐예요. 전력해요. 이용자들은 조만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과의 결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을 입에 올렸는데요. 이 변덕스러운 머스크의 언행에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40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머스크는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유망하다고 적었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신을 도지파더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를 못 믿을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 mean, nothing's changed in the crypto mining process over the last 3 months. For crypto investors, is for Musk to go all in 3 months ago and now basically do a 180 U-turn. 온라인에선 테슬라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크의 얼굴 사진에 붉은 X를 친 사진이 올라왔고 도지코인 불매, 테슬라를 사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도 달렸습니다. 본업인 전기차보다 부업인 코인에 빠진 CEO 언행에 테슬라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갈이를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금액만 1,000억 원을 넘었는데요.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믿을 구석이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속수무책입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30살 직장인 손모 씨. 2달 뒤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1억 후반대인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라 꽤 많이 되죠. 보험도 가입 안 했고 그렇다고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집주인이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했다면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갭 투자로 주택 397채를 소유한 세 모녀가 38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의 떼인 보증금을 나라가 대신 내준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1,28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이 늘고 있거든요. 보증 가입 실적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물어드려야 되는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세입자 중 전세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3.6%밖에 되지 않습니다. 86%가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여도 속수무책으로 임대차 보호 절차를 밟거나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금액의 전세금액의 전부는 안 주잖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갈 때는 대항력을 갖춰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입자들의 걱정거리가 더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취재 보여주시죠. 네. 국회 본회의에서 싸움이라도 난 건가요? 이 분위기가 살벌하네요. 네,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다툼을 했는데요. 오가는 말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말들이 거치네요. 나이가 두 사람 25살 차이가 나긴 하던데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말하긴 좀 그렇죠. 네, 오늘 정의당은 문정복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문정복 의원은 류호정 의원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제 말을 끄는 것이라며 오히려 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두 의원 말고도 화가 난 의원이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누굽니까? 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혜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경태는 조혜진이 좋죠. 제가 조경태와 조혜진이 좋습니까?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조혜진 의원은 삼선이고 내가 오선입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실수 하나도 너그럽게 이해 못하면 정치인의 크고 작은 실수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후보 풍년. 아이고야, 지금 보이는 인물들이 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자들입니까? 네, 출마한 사람도 있고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기세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야권 후보 모두를 모셔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말 많군요. 그럼 최고위원은 또 따로 뽑으니까 저 중에서 한 명만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탈락하면 끝이죠? 네,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최초로 후보 컷오프, 즉 공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명만 남기고 컷오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후보 등록할 때 4천만 원을 내고 또 컷오프 통과하면 또 4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기탁금으로 이 후보들이 내야 하던데 네. 당대표 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중도 변화 바람이 불면서 초선이나 신진 정치인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윤여정 선생도 70이 넘었어도 상을 받으셨다.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대 교체 바람을 견제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4선, 5선 이렇게 오신 분들 인상적인 활동을 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파라면 뭐 예전에 친이, 친박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당대표 하려면 개파 수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후보가 난립하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문제될 건 없겠죠. 네, 후보 많다 보면 뭐 합종 연행, 단일화 이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제1야당의 비전 경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벌써 1000명 안팎 사망자가 나왔고 무고한 어린이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펑소리와 함께 새빨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자정을 넘겨 접경 인근에서 가자지구 방향으로 지상군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로 쉴 새 없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곳곳이 폐허로 변했고 어린아이들도 전쟁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선 115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고 이스라엘에선 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Be serious, please. It's not funny. 현장 소식을 전하던 기자마저 옆 건물 포격에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I need to go down.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양국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최근 실각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מהחמאס ומשאר ארגוני הטרור, ו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ונמשיך לעשות בעוצמה רבה. 지상군까지 투입돼 교전이 본격화하면 민간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멋진 에어쇼 하면 떠오르는 부대, 공군 블랙 이글스입니다. 코로나19로 비행이 줄면서 국민들을 만날 기회도 줄었었는데 그래도 훈련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이 한창인 부대에 강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대원들이 지하 방공호에 모여 훈련 계획을 세웁니다. 초고난이도 비행 기술은 팀워크가 핵심입니다. 강하게 붙지 말고. 블랙이글스 T-50B입니다. 훈련 시 최고 속도 900km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고등훈련기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배 이상의 중력을 견디며 40여 개의 미션을 마치면 조종사의 얼굴은 금세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열기를 식히기도 전에 일단 마스크부터 씁니다. 코로나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동료를 지켜야 되고 또 저희가 코로나 감염되면 국방에 굉장한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고된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코로나19로 비행하는 날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행사는 고작 10번, 올해는 유튜브로 중계된 어린이날 에어쇼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초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비행의 특성상 훈련을 게을리할 순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만 이겨내시면 곧 찾아뵙고 또 큰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군악대가 앞길을 싣고 헬기에 오릅니다.
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줄자 백령도를 찾아 작은 음악회를 연 겁니다. 아이들도 마스크를 쓴 채 흥겹게 몸을 흔듭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열심히 노래를 해주시고 연주를 해주시니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공군 비행관과 군악대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시속 300km의 스피드 향연 슈퍼레이스가 모레 시작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차량에 동승해서 극한의 질주를 체험해봤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요란한 엔진 소리, 아찔한 속도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자동차들, 시속 300km의 광속 레이스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연습 주행에 동승해 속도감을 직접 느껴봤습니다. 와, 엄청 좁네. 오직 스피드를 위해 제작된 차라 편리함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속도가 붙자 온몸이 절규합니다. 코너를 돌고 급가속을 할 때마다 머리는 앞, 뒤, 좌우로 요동칩니다. 머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와. 저 혼자였으면 100% 쐈을 텐데 만일에 대비해서 50%만 쐈습니다. 슈퍼 6000 클래스 차량은 2만여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조립해 만듭니다. 한 대당 제작비는 무려 3억. 고속주행 탓에 연비도 리터당 1.5km, 하루 기름값만 5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타이어와 소모품 교체까지 추가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스피드를 내려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단열재도 에어컨도 없습니다. 한여름 실내는 70도까지 치솟아 찜통이 됩니다. 드라이버는 특수 유니폼으로 겨우 버팁니다. 상의 안에 찬물이 흐르는 호스가 있어 체온을 어느 정도 식혀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루 경기가 끝나면 체중이 3kg이나 빠집니다. 그래서 레이싱의 관건은 체력입니다. 0.1초의 승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극한의 대결. 2021 CJ 슈퍼레이스는 이번 주 일요일 개막해 6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절로 발걸음이 그늘을 향했죠. 서울은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여름 같았는데요. 이번 더위의 원인은 강렬한 햇볕에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 가운데 태양 에너지가 지면에 강하게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엔 태양 에너지가 강해지는 데에다 며칠 바람도 약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밤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고요. 내일은 전국에 올 전망인데요. 이 비구름이 태양 에너지를 막아보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이 25도, 대구가 24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 최대 60mm, 남부지방은 40mm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엔 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혹들 제대로 해소된 건 없는데 국회를 통과하는 이 의사봉 소리와 함께 싹 사라지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총리와 장관 일을 하겠죠. 늘 그래왔다 보니 이런 일도 무뎌지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증발된 의혹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